자,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쪽 구체적으로 봐볼 텐데, 여기가 좀 기초적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세무조정이랑 소득처분, 이제 앞으로 법인세 배우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 틀 그리고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법인세 계산구조 보면 우리 법인세, 소득세, 과세상 차이, 소득세 이제 뭐 배우겠지만,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는 순자산 증가 하면 과세를 하겠다. 자본이죠. 자본을 증가시키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런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 원천설로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겠다. 하지만 뭐 이자 배당 소득과 같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좀 신종 금융소득 같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에 의한다. 소득세 가서 뭐 다시 또 나오지만 지금 잠깐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아주 팔넓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모든 걸 다 껴안어, 이런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인세,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를 좀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 일단 결산서, 결산 열심히 하죠. 결산을 열심히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우리 법인세법상 인정이 법인세법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 더해줘야 되는 애들, 빼줘야 하는 애들을 이제 넣죠.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하나하나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우리 그래서 이제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기부금 쪽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기부금 한도 계산이 출발점이 되는 이런 차가감 소득금액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부금 조정을 하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또 이제 더해주고, 송금산입액 있으면 빼주고. 자, 그래서 세무조정 쪽 잠깐 설명을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이런 양식의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모든 세무조정이 기재가 돼요.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플러스 되는 것들, 당기순이익에 출발해서 플러스 되는 애들, 마이너스 되는 애들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이런 양식에 기재가 된다는 거. 따라서 차가감 소득금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만 반영되는 기부금 한초랑 기부금 한초 송금산입액 이런 것들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기부금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차가감 소득금액이라는 얘가 나와줘야 기부금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그래서 일단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이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 조정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는 기부금 조정이 이제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어차피 이거 처음 들으면은 좀 완벽히 이해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기부금이나 이쪽 보고 복습할 때 다시 보시면 아하, 이 얘기였구나 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올 테니까, 지금 완전히 이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법인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결손금이라든지 비과세 소득 이런 거 차감해가지고 과표가 나와. 그럼 과표는 항상 그렇지만 과표에 t를 곱하죠. 세율을 곱해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것저것 더하고 빼고 해서 총부담세액, 차감, 납부할세액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결손금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2월 결손금, 나머지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2월 결손금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를 해줘요. 단 우리 20년 1월 1일 이전에 게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만 2월 공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19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하니까 29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하고, 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니까 미래에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2월 공제는. 2월 공제라는 뜻은. 그래서 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플러스 15년이니까 2035년까지 2월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0% 다 해주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중소기업이 나온 경우가 훨씬 많지. 이거 80%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나오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다 빼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세무조정 볼게요. 세무조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더하고 빼주는 건데, 우리 결산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 결산서를 보면 수익비용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법인세법상 이 각사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야. 이런 과정을 의미한다.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금 산입부터 보면 회계상 수익이 아닌데 세법상 입금인 것을 플러스 해주는 거야. 그래서 크게 보면 회계상 결산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세법에서는 입금에서 송금을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와요. 근데 세법에 따른 결산서 이런 걸 따로 만들진 않아. 이거를 다 조정하는 건 너무 비효율이라 뭐 입금 쫙 모은다 하고 모아놓고 송금을 쫙 모아놓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렇다 라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지만 이런 문서를 만들진 않아. 왜냐면은 뭐 상당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전체 PL 있는 걸 전체 다 여기다 세법상 이런 틀에다가 끼워 넣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것들을 또 쑤셔놔야 될 거잖아. 기업회계에 없는 이런 조정사항들을 막 쑤셔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비효율이니까 우리 결산서에서 출발해서 차이나는 것들만 이렇게 더하고 빼준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단계가 있고 3단계 결산서와 세법 간 차이 조정. 그래서 실제 2단계로 뭐 이런 걸 문서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산출해야 되니까 요 세무 조정이라는 거를 이 차이 나는 것들만 더하고 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회계상 수익이 아니야. 근데 뭐 예를 들면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거가 좀 대표적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거 우리 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 자본에 달아놓잖아. 근데 세법상은 입금이야. 그럼 이거 입금 산입 시켜줘야지. 세무상 소득을 플러스 시키니까. 회계에서는 그냥 자본에 달려있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입금 산입 처분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도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산 조정이라고 해요. 사업연도 소득을 각사소를 증가시키는 이런 조정이라는 거지. 자, 비슷하게 보시면 우리 회계상 수익인데 입금이 아닌 것을 마이너스 시켜. 그걸 입금 불산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주식평가이익 같은 거, FBPL 당기손익 인식 공정가치 금융 측정자산, FBPL 금융자산 같은 거 평가이익이 났어.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세법에서는 보통 이제 원가법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평가손익은 인식이 안 됐잖아 아직. 그래서 그런 미실현 손익을 세법에서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안 좋아한다?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돈이 안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금액을 빼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죠 세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이익 같은 거는 입금 불산입을 하지. 입금 불산입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차감 조정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FBPL 뭐 평가 손실이 잡혔어. 손실이 잡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상 아니 뭐 무슨 그냥 장부상 손실 아니냐. 원가법 처리할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회계상 비용인데 세법상 송금이 아니야. 이런 걸 송금 불산입하죠. 그럼 비용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비용이 아니래. 그렇게 되면 비용을 마이너스 했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은 플러스가 되겠지. 비용을 부인.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산 조정이 되고 송금 불산입. 그리고 3번 송금 산입 같은 경우는 회계상 비용이 아닌데 세법상 송금이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적어지겠죠. 송금 산입해주니까. 여기엔 비용이 없었는데 세무상 보니까 송금 맞네? 송금을 늘려줘.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차감 조정이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익을 늘려, 세무상 입금을 늘려, 또는 송금을 부인해, 송금 불산입. 이렇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입금 산입이랑 송금 불산입을 가산 조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송금 산입, 비용이 아닌데 송금을 늘려, 또는 수익인데 수익을 빼버려, 입금 불산입 해주면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차감 조정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이 가산 조정이 되고, 송금 산입이랑 입금 불산입은 차감 조정이다. 플러스 조정이냐 마이너스 조정이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사실 별 실익은 없어요. 그냥 플러스 되냐 마이너스 되냐 이게 중요하지. 송금 불산입인데 입금 산입이라고 했다? 뭐 상관없어. 입금 불산입인데 뭐 송금 산입이라고 했다? 뭐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차감 조정인 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세무 조정이 큰 틀이고, 세무 조정의 유형을 보면 그 성격에 따라서 결산 조정이랑 신고 조정으로 이제 나뉘어져요. 자, 결산 조정은 뭐냐면 기업회계 결산할 때 장부에 손비, 즉 손실과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회계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 장부의 장부의 손비로 계산 안 했으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는 유무형자산 상각비라든지 퇴직급여 충당금, 뭐 법인세법상 준비금이라든지 재고자산 평가차손, 유형자산 평가차손 이런 것들은 우리 결산할 때 손실 또는 뭐 비용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놔야 세무상으로도 송금 인정해 주겠다. 이거 안 해놨어? 그러면은 송금 인정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산 조정이고, 그리고 신고 조정은 결산 조정 외의 그런 모든 사항을 모두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회계 때 결산 뭐 이렇게 비용 처리하거나 기장을 처리하지 않아도 세무회계상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세무 조정 사항이야. 그래서 결산 조정과 달리 결산상 처리를 안 해놨어도 세무 조정하면서 송금으로 넣어줄게 라고 하는 이런 단순 신고 조정 사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신고 조정 사항 보시면 결산 시 기장 처리하지 않았어 이런 항목에 대해서 뭐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세무 조정 계산서에서 직접 송금 처리해주는 이런 사항.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좀 약간 특이한 충당금들이 있어요.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든지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회계 공부할 때 이런 충당금 본 적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계산해 놓으면 기업회계 위배가 되지. 그래서 결산서에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세무상 규정이 있으니까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회사 선택에 따라서 신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충당금 같은 거 뭐 이런 거 우리 이거 송금 산입 해주세요. 송금 산입 할게요. 라고 하면 기업회계 장부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단순 신고 조정이고, 물론 이제 강제 신고 조정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회사가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강제로 무조건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좀 언급이 될 텐데, 그건 이제 뭐 추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현재로서는 단순 신고 조정,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잉여금 처분에 관한 신고 조정이 뭐냐면, 자, 주총에서 잉여금 처분하죠, 우리. 그럴 때 일정액을 별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해야만 신고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우리 잉여금 처분할 때 잉여금 줄이고 이거를 별도의 무슨 적립금 또는 준비금 이런 식으로 쌓아놓죠. 이해가 돼야 돼. 우리 법인세, 기업회계에서 자본할 때 배운 거예요. 적립금을 적립한다는 건 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이거를 적립금으로 이제 쌓아놓는 거야.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나 또는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요런 회계 처리를 해놔야만 신고 조정이 가능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든지, 그리고 조세특례자법상 이런 준비금.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보시면 우리 준비금은 기업회계에서는 잉여금의 한 항목이죠. 근데 세법에서는 충당부채의 한 항목으로 봐요. 근데 뭐 조특법상 준비금 이런 거를 결산 조정으로 막 처리를 해. 결산 조정으로 뒀더라면, 여기 지금 신고 조정으로 돼 있잖아. 근데 결산 조정을 뒀더라면 결산 조정이 뭐였어? 이거를 손비 처리해야만 기업회계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결산 조정으로 두면 준비금을 결산상 부채로 계상해야 비용 그리고 부채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 위배잖아요. 따라서 이런 정책적인 목적으로 회사가 신고 조정이 허용되는 조특법상 이런 준비금 이런 거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도 회사 장부를 건드릴 필요 없이 이를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여 세법상 부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준비금이 기업회계상에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해도 자본에 이렇게 잡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추후에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면 이게 이제 부채로 둔갑을 한다는 거지. 세법에선. 기업회계에선 자본이지만. 근데 그냥 냅두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뭐 두면 안 되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든지 이런 조특법상 준비금 등은 회사가 잉여금 처분에 의해 별도로 적립금으로 적립, 그래서 잉여금 재원, 잉여금을 줄이면서 적립금, 준비금 등의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해놔야만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잉여금 처분할 때 잉여금 재원으로 이렇게 준비금이나 적립금 등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자본으로, 이거 자본이잖아. 잉여금 없애면서 준비금의 자본을 계상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별도의 적립금이나 준비금으로 적립해 놨으면 세무 조정할 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무상으로는 부채로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뭐 과세소득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송금 산입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손익 귀속 시기 그리고 경정 청구 가능 여부 좀 잠깐 보시면, 우리 결산 조정을 하면 손익 귀속 시기는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가 되죠. 그리고 결산서에 계상할지 말지는 법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귀속 시기를 법인이 선택이 가능하죠. 결산서에 그냥 처리하면 돼. 근데 신고기한이 끝난 후에 경정 청구는 이제 돈을 돌려달라 라고 국가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나 세금 낸 거 많이 냈으니까 돌려줘 라고 이제 국가에 청구를 하는 건데, 결산 조정에서는 법인이 결산서에 단기 송금으로 계상 안 했으면 추후 경정 청구를 통해서도 송금 산입이 안 된다. 경영 청구 못 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이거 경영 청구 못 해. 경영 청구 통해서 송금 산입 안 해줘. 송금 산입했으면 나중에 경정 청구 통해서 세무상 송금 산입 가능하지만 송금 산입
결산서에 송금을 계산 안 했어? 비용으로 계산 안 했어? 이러면은 경정 청구 안 해준다라는 거. 반면 신고요정 같은 경우는 우리 손익 귀속 시기가 법인 결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규정된 사업연도, 그러니까 손익 귀속 시기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빼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어떻게 처리했던지 간에 세법상 귀속 시기가 단기인 신고 조정사항을 단기 송금으로 계산하지 않았어도 세법상 규정된 귀속 시기에 맞춰서 추후 경정 청구를 통해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의 신고 요정은 그냥 법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이 귀속 시기에 맞춰서 추후 경정 청구를 하면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득 처분, 이게 완전 중요하지. 이거 완전 중요. 이거 앞으로 법인세 공부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잘 이해해야 돼. 자, 세무조정 시 소득 처분을 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소득이 누구한테 흘러갔냐는 거지.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회계와 세법 간 자산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면 이건 유보로 처분이 되고, 이건 세무상 자본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된다. 근데 우리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면 배당, 상여 등의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되며 그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과세 자료로 사용이 돼요. 계속 추적이 돼. 걔 상여로 처분됐으면 그 사람 소득세에 얹어져. 그리고 유보도 사유출도 아닌 것은 기타 또는 잉여금으로 처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소득처분 요약표인데 가산 또는 차감조정, 이거 가산조정이죠. 입금산입 또는 및 송금불산입에 사유출, 산의 유보 또는 기타 소득의 귀속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 유출이 된 소득이죠. 예를 들면 상여 같은 경우 우리 예를 들어서 세법상 상여 한도가 우리 임원한테 상여를 줬는데 상여 한도가 100이었어. 근데 실제로 120을 준 거야. 이러면 20만큼 초과해서 준 거죠. 그럼 세법에서는 100까지만 송금 산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기업 회계상 이걸 이제 상여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한 거야. 그럼 이 비용 중에 20만큼은 기업 회계상 기업 회계의 비용 120 처리를 했는데 20만큼은 이거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안 보니까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 상여, 임원에 대한 상여를 처분을 해요. 그러면 법인세, 과세소득, 각사소가 20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이 상여로 처분된, 결국에는 120이라는 돈이 가긴 간 거잖아. 이 임원한테. 그래서 법인세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 소득이 누구한테 흘러갔냐 봤더니 이 임원한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 임원 소득세 과세를 할 때 인정상여를 해가지고 법인세법상 비용 상여 100뿐만 아니라 인정상여 20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되는 거다. 소득세가. 자, 그래서 이게 법인세의 소득을 늘리는 거잖아요. 송금불산입 했으니까 지금 과세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소득을 늘리는 이런 조정에 있어서 소득을 늘리는 조정이어야만 실제 소득처분 누구한테 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 그럴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 됐으면 법인 과세소득이 줄어들었잖아. 줄어들었으면 소득이 유출이 안 된 거죠. 소득이 늘어났어야 유출이 되는가 말든가 하지.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그냥 우리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로 인해서 세무상 자산부채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감소했거나 또는 잉여금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되는 거지. 일단 법인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해야 가산조정이 되어야 사유출이 될 수 있겠죠. 소득이 감소했으면 사유출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속자를 찾아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 가산조정에서만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거. 그래서 가산조정이 됐으면 일단 사회유출 되는 경우 그 소득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 임원한테 갔으면 상여를 처분하고, 주주한테 갔으면 배당, 그리고 둘도 아니야. 그리고 소득 귀속자의 기타 소득을 증가시키는, 우리 소득세를 배우면 좀 더 느낌이 올 텐데 소득세 중에 소득세의 소득 중에 기타 소득이 있어요. 소득 귀속자의 기타 소득을 늘리는 거라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 귀속자의 배당 소득, 이거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죠. 이렇게 소득 처분된 효과로 인해서. 자,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또 완전히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소득세 쪽 보고 나서 이쪽을 다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다. 자, 또는 이제 사회 유출됐는데 소득 이거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 누구한테 갔는지. 이런 경우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되면 이거는 사후관리를 딱히 안 해. 자,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소득이 산에 유보됐으면 그냥 유보로 처리하고, 이거는 이제 세무상 자본을 증가시키죠. 세무상 우리 회계상 자산이랑 세무상 자산을 비교했을 때 세무상 자산이 더 크다. 그럼 유보 처분을 하지. 그래서 세무상 자산이 증가하니까 세무상 자본도 증가하겠죠. 또는 부채를 비교했을 때
세무상 자본 부채가 더 작어. 그럼 유보로 처분해가지고 세무상 부채가 감소하니까 세무상 자본이 증가된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 이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 잉여금을 건드리는, 사회 유출된 소득이 뭐 이렇게 플러스 처분이 됐는데 사회 유출도 안 됐고 산이 유보 뭐 무슨 자산 부채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타, 그냥 뭐 자본만 건드리는 경우 기타 또는 뭐 잉여금으로 처분을 하죠. 사후 관리가 없고, 이제 반대로 우리 뭐 마이너스 조정이 되면 세무상 자산을 깎아야 돼. 이렇게 되면 세무상 자본이 감소시키죠. 감소되죠.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이 되고, 또는 세무상 부채를 늘려야 돼. 아까는 뭐 무슨 준비금 이런 거, 기업회계상 준비금이니까 부채가 없었잖아. 근데 이거를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면 세무상 부채가 늘어나. 세무상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본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고, 뭐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 마이너스 송금산입 기타로 하면 우리 뭐 잉여금에 대한 조정이 자산 부채를 안 건드리고 그냥 잉여금 조정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기타로 처분을 한다. 자, 그래서 사회 유출, 특히 이거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뒤에 강론을 배워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 유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래서 출자자, 주주죠. 주주. 소득이 주주한테 흘러갔어. 그러면은 이걸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 그리고 귀속자, 배당소득. 소득세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이 인정배당 항목으로 과세가 된다. 근데 출자자이면서 임원이고 출자자이면서 직원이야. 주주 임원, 주주 직원.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이 배당으로 처분이 되려면 순수 출자자여만 배당으로 처분이 된다. 그래서 임직원이면서 출자자이면 그냥 상여로 처분하는 거야. 회사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한테 소득이 흘러갔으면. 우리 아까 봤던 임원 상여 같은 거 세법상 한도가 100인데 120을 줬어. 그럼 20만큼은 이 임원한테 지금 돈이 간 거잖아. 그래서 송금물사님이 상여를 처분하고 그 귀속자 임원 근로소득의 인정 상여 항목으로 과세가 돼요. 그리고 뭐 직원한테 흘러갔으면 또 마찬가지로 상여 처분하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근데 소득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국가나 지자체 여기로 흘러갔으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으로 처분을 한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없어. 소득 처분에 의한 과세가 딱히 안 돼. 왜냐? 처분된 소득이 귀속자의 소득 금액으로 과세되거나 이 소득이 흘러갔으면 이 법인의 소득에 얹어지겠죠.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얹어질 거야. 그러면 개인 소득을 다른 법인이나 그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세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국가나 지자체로 소득이 흘러갔으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비과세 법인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됐으면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뭐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진 않는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한테 흘러갔으면 개인 소득에 얹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과세가 되고, 국가나 지자체는 뭐 과세 안 하니까. 그래서 별도의 어떤 무슨 사후 관리가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되고 위 이외이자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잘 안 나오지. 근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귀속자 기타 소득, 나중에 뭐 소득세에서 보겠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기타 소득으로 되면 그 사람 기타 소득, 소득세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그 귀속자 쫓아가가지고 소득세 과세할 때 배당으로 처분했으면 귀속자 배당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상여로 했으면 귀속자 근로소득의 항목으로 과세가 된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법인세법에서 처분이 됐으면 그 귀속자 소득세 기타소득에 이 금액이 얹어져. 그리고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원천징수, 세금을 미리 떼어놓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이제 법인한테 있다라는 거. 반면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는 뭐 사후 관리가 불필요하니까 원천징수 의무 같은 건 없다. 자, 그래서 귀속자가 분명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 상여, 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소득 처분을 딱 찍어줄 수 있어. 근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이 소득이 누구한테 흘러갔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우리 소득이 사회 유출이 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자가 불분명해. 그러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자가 그냥 들고 간 것으로 보는 거야, 소득을. 이는 소득의 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법인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이 되면 대표자 소득이 늘어나겠죠. 우리 법인세 각사소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대표자 근로소득 인정상여로 이게 처분이 되니까 이 대표자의 근로소득도 이제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증빙 없는 경비에 대한 송금불산이백. 경비를 썼는데 증빙이 없어. 그러면 이거 이제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
안 해주면서 송금불산입 처리하고 그리고 대표자 상해 처리한다. 진비가 없으니까 그냥 대표자가 그냥 먹은 걸로 보는 거야. 또는 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우리가 사채를 쓰고 채권자한테 이자를 줬는데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대. 그럼 국가 입장에서 아니 뭐 장난 아니야 지금? 니네 회사가 돈을 쓰고 이자를 줬다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럼 대표자 당신한테 책임을 물리겠습니다. 해서 상해로 처분을 하죠. 근데 원천징수세액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원천징수를 해서 국가에 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귀속자에 관계없이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속자를 좀 밝히기 어려운 뭐 이런 점을 고려한 거지. 아니면 그냥 뭐 묻지마 뭐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개념적으로는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는 뭐 귀속자가 분명히 다른 법인의 소득이 흘러갔거나 다른 어떤 개인 사업자라든지 국가나 지자체로 소득이 흘러갔으면 기타 사회 유출로 보는데, 근데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유는 그냥 참고를 보시고, 뭐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 우리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대신 보증금만을 받았어. 아니 보증금 비중이 되게 높아. 그래서 발생하는 입금이죠. 근데 우리가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놨는데 그 자체로는 뭐 회계상, 세무상, 자산부채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단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간주임대료라는 이런 소득이 우리 법인 소득의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자산부채 변동으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우리 법인의 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건 약간 좀 묻지마 기타 사회 유출. 제가 그냥 좀 써본 건데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뭐 법이 그렇지만 모든 거에 다 완벽한 설명이 있는 건 아니고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묻지마 성격의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긴 했는데 뭐 이게 뭐 딴 데로 흘러간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그냥 묻지마 기타 사회 유출을 처분하고, 이제 반면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든지 기부금을 줬어 딴 데다가, 근데 한도보다 더 많이 준 거야. 그러면 뭐 귀속자를 뭐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그 법인, 기부금 받은 법인의 소득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그냥 처분하는 거고, 또는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는데 기본적으로 건당 3만원 이내에서는 그냥 적격 증빙 서류,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건당 3만원 이내에서는 괜찮은데 건당 3만원 초과했으면 그런 걸 수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송금으로 봐줘. 송금으로 보는데 그런 거를 받질 않고 뭐 이상한 적격 증빙을 제대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회사 돈이 3만원 초과해서 막 나가는데 뭐 거래처에 갔겠지만 뭐 누구랑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귀속자를 좀 밝히기 어렵죠. 거래처 또는 뭐 잠재 고객이랑 먹었을 텐데 아마도. 그래서 이런 건 귀속자를 밝히기 어려우니까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경조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향후 또 뒤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차차 말씀드리고, 우리 업추비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도 일정한 한도가 있는데 이걸 초과해서 막 썼어. 그러면은 한도 초과분은 송금 부인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죠. 업무 추진비, 업무를 추진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소득 귀속자를 밝히기가 매우 쉽지 않겠죠. 잠재 고객이겠지 아마. 아니면 뭐 기존 고객. 근데 이런 것까지 뭐 다 밝히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그리고 업무보관 자산 등이자 우리가 뭐 요트, 뭐 이상한 업무랑 관련 없는 자산을 사가지고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줬어. 그러면 그 소득은 이제 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소득은 이제 그 뭐 은행과 같은 그런 법인의 귀속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그리고 우리 이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든지 등 이런 이자 중에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부분에 원천징수 해가지고 국가에 냈을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한 부분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그 소득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것이므로. 자, 그래서 각 항목들에서 지금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각 항목들을 배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외워진다. 자, 유보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회계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을 증가시켜. 세법상 자산을 증가시키면 유보를 처리하는 거야. 반대로 회계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를 감소시켜야 돼. 그래서 세법상 부채가 감소되니까 순자산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세법상 순자산이 늘어나는 이런 조정을 유보라고 하고, 반대로 세법상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세법상 부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세법상 자본, 순자산이 감소되는 조정을 마이너스 유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소득처분 사후관리가 되면 우리 이거 법인세 재무회계에서 배웠죠? 유보로 처분이 되면 미래에 없어지는 거야. 미래에 마이너스로 없어져. 그러면 미래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고, 반대로 현재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가 되면 미래의 향후에는 플러스로 조정이 되니까 플러스 유보로 미래의 과세소득을 늘리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배운 적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미래의 손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계와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에 해당되는 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단기 이후 언젠가는 양도, 처분, 상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조정이 된다. 이거를 유보의 소멸 또는 추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 부호로 없어지는 거지. 미래에 언젠가는 다 없어져. 그래서 유보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이 표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라고 한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을표라고 하죠. 을표. 유보 관리하는 표다. 자, 그래서 예시 간단하게 보면 우리 을표 보면 처음에 이제 과목이 있죠.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다. 그럼 기초한액이 있을 테고, 기초, 그래서 증감한 다음에 기말이 나오는데, 기초한액은 이제 정기말. 그래서 기초잔액 같은 경우는 정기말 잔액과 일치를 하겠죠. 뭐 제대로 이제 끌어와야지. 정기말 거를 기초를 잘 끌어오고, 그리고 단기 중 증감 같은 경우는 감소는 기초 잔액과 단기 발생 중 단기 추인되어 소멸되는 금액이야. 그래서 기초에 있던 게 없어지거나 또는 기초에 떴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증가는 신규 세빙, 새로 지금 발생한 거가 증가에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기초에서 감소를 빼고 증가액 더하면 기말잔액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단기에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단기에 새로 발생해야 증가가 되는 거지, 기초잔액과 관련돼 있는 게 없어지면은 다 감소로 가고, 그리고 단기 발생했다 없어지는 것도 다 감소로 와야죠. 그래서 새로 발생한 것만 증가에 기록이 된다. 이론이 이렇게 길어. 자, 좀만 더 힘을 내시고, 자, 기타. 그래서 보시면 잉여금이라고 표시를 해요. 뭐 잉여금이라고는 잘 안 하고 그냥 보통 기타라고 하지. 근데 잉여금 관련 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자, 예를 들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인해 우리 세무상 소득이 이미 회계상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하는 조정이다. 사회 유출된 것이 아니고 회계상 그리고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도 없어. 차이가 있었더라면 유보로 조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이죠, 회계상. 근데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이야. 회사는 이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냥 자본으로 계상해 놨으니까 세무상으로는 입금 산입 그리고 기타 처분하는 거죠. 일단 입금 산입을 해야겠지, 기타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이 금액은 사회 유출되지는 않았잖아. 그냥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 이익이니까. 근데 유보 처분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회사는 이 금액을 이미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자본을 증가시켰어. 그리고 결산상 자본은 자본의 구성 항목, 회계상 자본잉여금이고, 세무상으로는 이걸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있겠죠. 결산상 자본이, 회사는 결산상 자본잉여금, 세무상으로는 입금산입하면 뭐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있겠지. 근데 뭐 자산부채 이 차이가 나는 건 없잖아. 그냥 자본의 구성 항목만 좀 다를 뿐이지, 회계에선 자본잉여금, 세무에선 이익잉여금.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차이가 없잖아. 이렇기 때문에 세무상 자본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로 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기타로 처분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처럼 이렇게 자본잉여금, 회계상 자본잉여금인데 세무상 이거 입금이야 라고 하면 입금 산입을 일단 처분하는데, 근데 유보로 처분하려고 봤더니 사유출은 당연히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유보로 처분하려고 봤더니 둘 간의 자본 차이가 없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타로 처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마이너스 기타 같은 경우는, 송금산입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인한 세무조정 사항이 이미 자본 항목에서 직접 차감되어 있는 이런 경우, 뭐 위에서 본 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이렇게 좀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들, 문제 몇 개야 이거? 문제가 좀 많은데? 13개? 일단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풀어봤다라고 보고 보시면, 자, 우리 법인세 과표를 계산하면 얼마냐? 중소기업이 아니고 기부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 뭐 이런 거 없다. 우리 당기순이익이 뭐 얼마 있고, 입금산입, 뭐 송금불산입이 있고, 결손금이 있다. 이거 전체적인 법인세 계산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1억 5천이래. 우리 100만 단위로 하면, 그리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이 4천, 그리고 송금산입, 차감조정이 8천 이렇게 됐대. 이렇게 해서 뭐 딴 거 기부금 소득금액 없으니까 우리 각사소 기부금 조정 없으니까 각사소가 얼마야? 1억 1천이 되겠죠. 1억 1천인데 여기서 이제 2월 결손금 빼면 과표가 나오겠죠. 2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이비소를 빼주면 이제 과표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우리 비과세 소득 소득금액 소득공제는 없으니까. 근데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이 1억이래. 그래서 1억을 빼주면 뭐야 과표 1,0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주 심플한 준우 문제였지 이런 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뭐야 이거 이렇게 커 문제가. 자, 소득금액 각사소를 계산하래. 각사소. 정기까지 세무조정 적절히 됐다. 그래서 23기인데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억 2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액 23기 거래 매출액 2천, 매출원가 1,600이 누락돼 있대. 그리고 22기 매출액, 정기 매출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결산을 아주 엉망으로 한 거죠. 단기 거래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누락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 지금 각사소 계산할 때 다 더해줘야죠. 매출액 더해주고 반영시켜줘야지. 그래서 매출액 더해주고 매출원가 얘는 차감시켜주고 22 정기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빼줘야겠지. 그죠? 그리고 급여에는 세법상 임원상여 한도 초과액 3천이 포함되어 있다. 요 급여에 지금 한도 초과액 3천이 포함되어 있대. 그럼 세무상으로는 이 한도 초과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송금불산입 해가지고 비용을 부인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산 조정을 해줘야지. 송금불산입. 그리고 이 세무원가 안에는 송금불산입액 금액 400이 포함되어 있다. 송금불산입액 400을 왜 조정을 안 했어? 조정해줘야지. 이렇게 되고 이자 비용에도 송금불산입 금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송금불산입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2억 2천에서 뭐야 2천 더하고 1,600 빼고 2천 더하고 1,600 빼고 이거 뭐야 1,000 빼고 3천 더하고 400 더하고 1,000 더하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렇게 하고 이거 4니까 38? 38 더하면 258 얘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세무 조정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법인세 계산 구조에 따라서 과표 계산 시 고려되는 항목 우리 각사소에서 이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 순서대로 차감을 하면 과표가 나와요. 기납부세액은 나중에 뭐야 우리 기납부세액은 이거 뭐야 원천징수 세액이라든지 이미 납부한 우리 세액을 세액 단계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표 단계에서는 지금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얘를 빼주는 거지. 얘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지. 과표 계산할 때 고려되는 항목이 아니죠. 기납부세액은. 그래서 기납부세액은 당연히 이제 우리 세액 자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뭐 과표가 아니라 저 밑에 산출세액, 차감 납부세액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되고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자, 신고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기장 처리해야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거 결산조정 내용이죠. 그래서 틀리고 결산조정사항은 기업회계 결산 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우리 세무조정 과정에서 과표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신고조정 사항 얘기잖아. 결산조정이 이제 장부에 기장 처리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틀리고 신고조정 사항은 법인세 신고 기한 후 경정 청구 대상에서 제외? 이건 결산조정에 대한 얘기죠. 결산조정했을 때 우리 법인의 손비 계상 안 해놓으면 법인세 신고 기한 후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신고조정은 신고 기한 후에도 경정 청구 대상이 가능하지. 법에서 정한 그 시기에 맞춰서. 신고조정 사항은 법에서 정한 신고 그 귀속 시기에 맞춰서 따라가기 때문에 경정 청구, 법인세 신고 기한 후에도 경정 청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얘기, 얘도 지금 틀린 얘기고. 그리고 조태법상 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여금 처분하면서 별도의 적립금으로 이렇게 적립해 놔야,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놔야만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태법상 준비금 나중에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서 이거 과세 이연 효과가 있죠. 이거 송금 산입하면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가지고 우리 각사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이여금 처분할 때 이렇게 별도의 적립금으로 처리를 해놔야 신고조정으로서 송금 산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조태법상 준비금은. 그렇게 돼야 이제 마이너스 유보 처리되면서 우리 일단 나중에 물론 플러스 추인이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 과세 각사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자, 4번 얘가 가장 맞는 얘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거 보시면 각사소 계산해라. 뭐야 이거? 우리 을표 나왔죠? 을표는 유보의 증감을 나타내는 표고 우리 뭐야 이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있고 법인세 비용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해서 법인세 비용은 일단 결산서 당기순이익 여기서 빼준 거잖아. 근데 법인세 비용은
우리 세법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이거 송금이 아니라 이익 처분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송금불상입 처분하고 접대비 한도 초과 이거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된 것도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고 그리고 을표상 지금 감소가 마이너스 770 증가가 150 이거 유보로 조정됐다는 거고 마이너스 유보가 지금 감소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로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715 기초에 마이너스 이거였는데 중간에 조정이 돼가지고 기말 715가 됐어. 그럼 이거 차이가 계산하면 920만원이 돼요. 920만원만큼 기중 세무조정으로 유보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유보 잔액이 기초에 마이너스 이거였는데 기말에는 715가 됐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간에 920만큼 유보로 세무조정 처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각사소가 늘어났겠죠 이거만큼. 그래서 3억에서 920만큼 더하고 이거 400 더하면 313.2 얘가 각사소가 되겠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을표를 보고 유보 금액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조정이 있었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산 신고 조정 사항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결산 조정 사항은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만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가 맞고 신고 조정은 기장 처리하지 않고 기장 처리하지 않았어도 결산상 기장 처리하지 않았어도 우리 과표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으로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상 처리 안 했어도 신고 조정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신고 조정은 맞는 얘기고 그리고 결산 조정 사항을 결산 시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이런 정정 안 되죠. 결산에 송금 산입해야만 경정 청구를 통해서 나중에 정정을 할 수가 있다. 얘가 좀 틀렸고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 조정사항이지만 우리 조특법상 준비금은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가 이제 맞는 내용이고 우리 법인세법상 준비금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결산상 조정을 해놔야 되지만 우리 뭐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우리 조특법상 준비금 이런 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잉여금 처분 제대로 해놨으면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 얘가 좀 확실히 틀리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뭐야 이거 토지 양도 관련해서 60%를 양도했어. 필요한 세무조정이 뭐냐 정기 이전 세무조정 적정하다. 그래서 을표를 봤더니 기초가 이랬는데 지금 기말 그냥 똑같아. 근데 토지 양도를 했나 보죠. 토지 양도를 하면서 유형자산 처분이 얼마를 잡고 그래서 봤더니 우리 토지 A 장부금액 1억에다가 양도비율 60%를 곱한 금액이다. 그래서 토지 지금 60%를 양도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기초잔액 800이 있었으면 60% 양도했으면 이거 60%만큼 추인했어야지. 감소시켰어야지. 그러면 800에 60%인 480만큼 송금 산입 처리를 했어야 돼요. 이만큼 처분한 만큼 처분 비율 양도 또는 처분 또는 양도한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유보를 날리는 게 맞아. 현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장부금액의 60%를 날렸으면 토지 60% 처분했으면 우리 유보도 60%를 날려줘야 돼. 그래서 송금 산입 480을 해줘야지. 그래서 유보는 우리 자산이 매각, 처분, 폐기 이런 게 되면 추인이 된다. 사라진다. 그런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우리 재산세는 보통 비용 처리하죠.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세는 이제 취득원가에 산입하지만 재산세는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산세 이것까지 포함을 시켰어. 그리고 이걸 비용 처리한 거지 전액을. 이러면 우리 일단 자산부채 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유보는 조정을 안 해. 취득세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가산세 6만원 이거 송금 불산입이죠. 가산세 이런 거는 회계상 비용 처리했을지언정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보면 안 되지. 그래서 6만원 송금 불산입을 해준대. 이거 돈이 어디로 갔어? 가산세가 우리 국가에 갔죠. 국가에 가산세 납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소득 기준자가 국가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 기준자가 출자자이면서 임원인 출자 임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그러니까 아니죠. 배당 처분하려면 순수 출자자여야 돼. 출자자이면서 임원이면 여기 임원 이하를 따라가지. 상해로 처분하죠. 이런 경우. 자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 기타 사회 유출 처분 시 소득 귀속자의 소득이 이미 포함이 되어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추가 과세는 하지 않으며 법인 원천 징수 의무 이런 거 없죠.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할 때는 해당 법인 그 다른 법인이나
또는 그 개인 사업자 이 소득에 이미 포함되니까 자연스럽게 향후 과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추가 과세는 따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유보는 세무조정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서 이 순자산 차이, 결산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우 하는 소득 처분이다. 세무상 순자산, 자산이 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하는 처분이 유보죠. 얘도 맞는 내용이고, 업무 보관 자산을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어. 요트 같은 거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요트 구입한다고 차입금이자 그럼 막 내. 이런 건 비용 인정 안 하고 송금불산이 판 다음에 그 이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어디 외부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로 갔을 것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1번 얘가 지금 틀린 내용이었고,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당기가 지금 1월 1일부터 있는데 을표에 1번을 구하래. 1번 값. 뭐야 이거? 1번 값이 어딨어? 이거죠? 기말잔액이 얼마냐? 자, 그러면은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고 세무조정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을표는 유보가 변한 거잖아. 유보가 변한 거니까 우리 유보 애들만 골라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지 알면 기말잔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얘 기타 사회 유출이니까 아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건 유보니까 플러스가 되고, 대손충당금 한도, 얘도 유보로 처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뒷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뭔 말인지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세요. 이건 뒤에 걸 배워야 소득 처분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냥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유보로 처분이 되는구나 라는 감정도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것도 다 유보로 건드린다. 재고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든지 정기 대손충당금 이런 거 다 유보, 이거 다 유보로 처리되니까 이거 전부 다 유보네. 그래서 우리 2700에서 플러스 3850 더하고 마이너스 2250 하면 기말 유보 금액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4300이 나오겠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다 라는 거고, 자,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입금 산입액이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돼.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죠.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면 기타 사회 유출. 오케이. 유보로 처분된 입금 산입액은 세무상 자기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산이 증가, 세무상 자산이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인 경우 유보로 처분하죠. 얘도 지금 맞는 얘기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같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처분하죠. 채권자가 사채이자를 회사가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줬어. 근데 채권자가 불분명해.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 그러면 대표이사가 가져갔다라고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해로 처분한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한 부분은 이거는 일단 세무서에 낸 거라서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을 처분하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출자자 및 출자 임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배당으로 처분한다. 아니죠. 순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배당으로 가고, 출자 임원한테 귀속되는 소득은 상여로 처분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지. 그리고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 소득 처분이 뭐냐? 상여, 근로소득으로 가죠. 기타 소득은 소득세의 기타 소득으로 가고, 배당, 소득세의 배당 소득으로 가죠. 근데 유보는 이거는 그냥 사회 유출이 아니잖아. 이건 우리 법인 내의 사회 유보된 소득이고, 소득세의 소득 귀속자 사회 유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죠. 유보, 사회 유출되는 소득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였다. 그리고 세무조정 결과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게 뭐냐? 대주주에 대한 사택 유지비를 비용을 계산했어. PL 손익계산서에. 그러면 이게 대주주한테 소득이 갔으니까 배당으로 처분되겠죠? 얘는 배당으로 처분되고, 토지를 취득하며 부담한 취득세, 이거를 비용으로 계산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산 원가에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비용으로 계산했으니까 세무상 자산을 늘려줘야죠. 그러면서 유보 처분해야지. 송금불상이 유보 처분하고,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을 비용으로 계산했어. 그럼 세무상 한도 초과액은, 업추비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한다. 거래처 또는 잠재 거래처 사람들한테 소득이 갔겠지만, 근데 이거를 밝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한다. 3번이 답이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을 비용 계산했다라고 하면 이 소득은 임원한테 갔으니까 상여 처분하는 거지. 상여 처분하고 이 처분된 소득 금액은 이 임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임원 근로소득을 이렇게 얹어줘.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뒷부분 강론 배우고 나서 이 앞에 부분을 보면 훨씬 쉽다. 그래서 좀 큰 틀을 잡고, 그리고 기초적인 개념들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잘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부분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